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우선 가장 궁금해하실 이번 주식시장의 반등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냐, 하락하다가 나오는 일시적인 반등이냐, 이 부분을 지표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드려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밤 미국채 응찰률을 유심히 봐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이 3월 10일인데요. 전날 밤에 다우지수는 아주 약한 반등세를 나타냈고요. 나스닥 지수는 좀 크게 3.69% 반등을 했죠. 이유는 뭘까요? 이번 주식시장 하락의 가장 큰 원흉, 악의 축, 바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거의 1.6%까지 올라갔다가 전일 1.54%로 아주 살짝 떨어졌어요. 혹시 앞으로 미국채 금리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던 게 진정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 기대감이 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에서 기술주들이 대거 반등을 보이면서 전체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보이고 있는 주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다가 그나마 이렇게 살짝 낮아진 이 이유는 뭘까요? 전일에 미국 3년물 국채 금리 입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외로 굉장한 호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하다가 미국채 입찰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정부가 급하게 한 3년 동안 10억 달러의 정도 돈을 빌려서 써야 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미국 정부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미국의 기관이 있겠고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있겠죠. 얘네들한테 미리 미국 정부가 공지를 뿌립니다. 그리고 경매를 할 수 있는 날짜를 알려줘요. 그래서 경매를 해봤더니 미국 웰스파고 은행에서 1% 이자로 5억 달러 빌려준다 이렇게 써냈고, 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는 금리 조금 더 높여서 1.1% 받고 5억 달러 콜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했고, 또 나머지 골드만삭스가 1.2%에 나는 10억 달러 통째로 빌려주겠다 이렇게 적어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웰스파고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합쳐서 10억을 조달을 해주기로 된 거죠. 1, 2순위로. 대신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적어낸 1.1% 금리가 미국채 3년물의 낙찰 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웰스파고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두 군데가 1.1%에 각각 5억씩 나눠서 10억의 국채 물량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서 입찰을 붙였는데 모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일단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국채에 잘못 투자를 하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큰 손실을 입습니다. 일단 초보자분이시라면은 이 부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라고 해도 잘못 국채에 투자해서 금리가 올라갈 때 잡아버리면 그 국채는 상당 기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앞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의 입찰률, 그러니까 내가 얼마 사가겠다, 이게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입찰 금리도 굉장히 높여서 부르겠죠. 그래서 전일 미 재무부가 580억 달러의 3년물 국채를 이걸 입찰을 놓으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겠죠. 많이 입찰을 안 하면 어떡하지? 또 금리를 너무 올라가면 어떡하지? 굉장히 걱정을 했을 게 뻔한데, 결과를 딱 봤더니 평균 응찰률은 2.4배인데 요번에 2.69배, 월등히 더 많이 나온 거죠. 미국 3년물 국채를 매수하려는 미국의 기관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소리예요. 전일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글로벌 국채 트레이더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국채금리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하는 건가? 자,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을 눌렀던 국채금리가 앞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유동성이 회수된다 이런 우려감에 낙폭이 컸던 IT주들, 성장주들 위주로 반등이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뭐 별반 움직임은 없는데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크게 반등을 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미국채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진정됐겠구나 이렇게 보고 다시 성장주 투자를 시작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채 3년물은 장기채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 채권 트레이더들은 5년 만기 미만의 단기 국채는 오히려 매입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응찰률이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 최소한 5년 이상의 장기 국채에서 응찰률이 높게 나와야 국채 트레이더들이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한번 읽어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3년물 국채 응찰률 보고 우리가 섣부른 예측을 하기보다는 그림에 보여드리고 있는 오늘 밤이죠. 10년물 국채가 380억 달러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을 붙일 건데요. 그리고 또 내일 밤에는 30년물 240억 달러가 입찰이 시작됩니다. 만약 오늘 밤도 그렇고 내일 밤도 장기 국채의 입찰에서 투자자들의 응찰률이 우리 생각보다 월등히 높게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조만간 장기 국채 금리가 진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하겠죠. 반면에 응찰률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역시 단기 국채와 달리 아직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당분간 조정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섣부르게 3년물 국채금리 응찰률만 보고 이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난 영상들을 쭉 보신 분은 이제 단박에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실 수 있지만, 혹시 지난 요 전 영상들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연준 의원들은 3월 17일에 이 FOMC 회의가 있기 전에는 공개적으로 어떤 발언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나와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연준 의장이 나와서 뭔가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을 뭐 저지해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 ICC라든가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라고 하죠.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주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럼 연준의 발언이 없다면 전 시간에 우리가 확인해 봤던 건 미국의 고용지표 등 이제 경제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였는데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미국채 금리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환경이긴 하지만 어쨌든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국제 투자자들이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수급의 영향이 특히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진정세를 보일 수 있을지, 이 여부는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본다면 예측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응찰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응찰률이 높게 나온다면은 국채 금리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보자 이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두 번째로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는 질문이 IT주들이죠. 미국의 지금 성장주였던 빅테크주들 왜 이렇게 떨어질까 하는 부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한 달 동안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수익률을 보시면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은 크게 변화를 하지 않았죠. 반면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6.43%나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의 기술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만큼 실제 다른 섹터 대비 사실상 기술주들이 하락해서 나스닥의 전체 시장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IT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이유는 1월부터 시작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로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자금이 이동한 상태에서 테이퍼링 텐트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 들으시면 또 전문 용어 쓰고 자빠졌네 뭐 이런 생각 딱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시나 굉장히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안 쪼셔도 됩니다. 먼저 조금 어려운 전문 용어,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뭐냐? 경기와 물가가 오를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 채권을 팔고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을 바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말을 하는데요. 과거부터 계속 있던 일이에요. 경기가 장기간 좀 침체되거나 아니면 침체되어 있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장기 국채에 있는 자금들이 이제 앞으로 경기도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금리도 오를 것 같으니까 장기 국채에서 대거 자금이 이탈하면서 지금처럼 장기 국채 금리는 오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넘어가니까 특히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가 빠르게 올랐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주식시장의 경기 민감주들은 뭐냐? 역시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이 두 가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고요. 에너지라든가 산업재, 유통, 여행, 항공, 자동차, 화학, 건설 등의 산업이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종목들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지난 한 달간 어떤 산업의 주가가 많이 올랐냐 이렇게 보시면은 에너지, 금융, 그리고 이제 기초 소재 쪽이랑 이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반대 테크라든가 아니면 헬스케어라든가 뭐 우리가 좋아하는 커뮤니티 서비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IT주들은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 확인이 되시죠. 그런데 일단 미국의 경우를 먼저 봤을 땐 이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비교적 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그림이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 30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우지수 안에도 IT 대형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한 달 동안 변화율이 거의 없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다우지수 내에서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IT 섹터로 그냥 자금이 이동만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기술주만 대거 포진된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률이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나스닥 지수와 이 다우 지수의 이 포트폴리오 차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및 여타 동남아시아 신흥국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좀 다르게 외인의 자금이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나라의 예를 먼저 드릴게요. 그림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의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1월에 한번 큰 시세를 줬습니다. 대한항공도 그렇고요, 현대차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요. 높은 증시 상승을 보여줬죠. 근데 그림처럼 고점을 터치한 후 지금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프레이션 트레이드로 경기 민감주가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그 돈이 IT주로 다시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럼 이 돈들은 다 어디로 빠져나간 걸까요? 정답은 테이퍼 텐트럼을 예상하고 일단 현금화를 해놓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시 미국으로 전부 빠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금 어려운 테이퍼 텐트럼이 뭔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13년 5월에 연준 의장이 그 전에 QE 1, 2, 3에서 양적 완화를 했죠. 근데 2013년쯤 되니까 이제 경기 좀 살아날 것 같다. 그러니까 매달 연준이 매수해주던 국채 좀 줄이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난리가 난 거죠. 연준이 돈을 더 이상 공급을 안 하는구나,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구나 하고 그 당시 성장주들도 같이 급락을 했고요. 연준이 돈을 공급하지 않으면 분명히 글로벌 경기 버틸 수 없다, 침체될 거야, 이런 전망이 되게 강해지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특히나 2013년 5월 이후에 2014년까지 신흥국들의 투자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공, 브라질 등에서는 외환 위기에 대한 우려까지 터져 나오게 됩니다. 분명 아까 3월 17일까지 블랙아웃이라서 미 연준 의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해놓고 갑자기 테이퍼링 텐트럼이 나온다? 이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연준 의장이 나와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지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그럴 텐데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영업, 서비스업 부분의 고용이 최근에 급속도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이걸 바로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조만간 2013년처럼 미 연준은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 라는 관측은 조금 경제를 아는 누구나 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 한번 이렇게 주식 현금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와중에 단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과거 2013년을 경험해왔던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돈을 일정 부분 빼간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정리는 조금 이따 해드리고, 그럼 두 번째, IT주들이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이유는 실적 예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은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에서 이제 블룸버그 자료를 가지고 요약한 내용인데, 미국의 2021년 올해 산업별 기업의 이익 증가치 예상치 보면은 딱 봐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침체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던 에너지, 소재, 경기, 소비재 이런 쪽의 성장률이 월등히 높게 나온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정보기술이라든가 건강관리 이쪽은 에너지라든가 소재, 경기 민감재 이런 쪽보다는 성장률이 낮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IT주들, 이 성장주의 특징은 높은 PER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높게 받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IT 기업들의 경우에는 24시간 쉬지 않고 광고 노출을 하고요. 여기에 소비자의 확장도 거의 무한대로 이루어지죠. 전 세계를 상대로 하니까. 물론 이들의 성장도 오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장도 저희가 의심을 하진 않죠. 다만 지금 IT주들의 주가가 다소 고평가되었다는 것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였던 건 우리도 알고 있죠. 반면에 기존의 경기 민감 업종, 그러니까 에너지부터 경기 민감 산업 쪽, 소재 쪽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비자 확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항공과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경쟁은 이미 끝났죠. 어떻게 보면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들이 점유율을 치고 올라오는 이런 단계였는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하면서 우리나라는 거의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여기서 엄청나게 고객이 늘어날 만한 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기 민감 기업들의 경우에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근데 수량이 어느 정도 산업이 성숙되면서 거의 크게 변화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이익은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가격은 바로 뭐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도 당연히 좋아지지 않겠어? 이것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IT주들,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성장하는 것도 맞고 지금 경기 민감 업종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성장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성장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IT 테크주들보다 경기 민감
민감주들의 PER이죠. 주가 프리미엄이 그렇게 덜 높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미국의 경우를 봤을 때 투자자들은 일부 고평가된 기술주들에서 경기 민감주로 자금을 이동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겁니다. 그럼 앞선 두 가지 내용 전부 정리를 해드리면 IT 대형주들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1월부터 시작된 리플레이션 트레이딩과 경기 민감 업종의 이익 증가율이 올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PER이죠. 주가 프리미엄이 경기 민감 업종이 현재 더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이동했다 볼 수 있고요. 단 미국의 경우에는 다우지수를 봤을 때 이런 흐름이 증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신흥국의 경우에는 테이퍼 텐트럼의 학습 효과 때문에 외인 자금의 이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주에 있던 자금이 경기 민감 업종으로 갔고 최근에 경기 민감 업종도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테이퍼 텐트럼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현금화되어 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외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으니까 달러화가 지금 강세가 되고 있는 이 부분도 설명이 가능한데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얘기를 듣고 이거 뭔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식 다 팔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난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큰 흐름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설명드린 테이퍼 텐트럼도 그렇고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도 그렇고 국채금리의 상승도 그렇고 결국에는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어 있다가 회복되는 과정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경기의 흐름과 주식시장의 흐름은 우상향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그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중장기적인 흐름 말고 우리는 또 단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 일단 미국 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주시장의 단기적인 이런 조정의 원인이니까 이것이 떨어질지 아니면 오를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 있을 미국 장기 국채의 응찰률을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섹터로 좀 더 세분화하게 들어가서 지금 특히 IT주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고 반대로 경기 민감 업종 같은 경우에 크게 하락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든가 테이퍼 텐트럼 이런 이유와 함께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대형 IT주들보다는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높여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조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지나갈 일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포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언제쯤 반등할지 이런 거 예상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라 이겁니다. 이 정도만 설명드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은 안 하시겠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